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제거 작전을 타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6월 들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소 내려놓으면서 소비자 심리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준이 이번 주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용 히토류 사마륨의 미국 수출을 여전히 통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35 전투기 등 핵심 무기 체계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국이 히토류라는 전략 자산을 협상 지렛대로 유지하는 한 미국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됐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3%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13% 하락하면서 6,000포인트가 깨진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1.7%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냉각됐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소폭 상승했는데요. 1.15% 상승하면서 4.4%대 지났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 모두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오늘 급등세를 굉장히 또 많이 보였습니다. 유가가 7.26% 상승을 했는데요. 유가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일 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고조가 됐고요.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흔들렸고 글로벌적으로도 모두 흔들렸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타임라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이었죠. 우리 시간으로도 아침에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떠오르는 사자 작전이라고 해서 이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 국내 증시도 개장을 하자마자 하락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금요일 밤에서도 이 뉴욕 증시 역시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탄제 핵시설, 이 대규모 공습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자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란의 즉각적인 보복이 이뤄졌습니다. 본토 공격으로 인해서 서로가 지금 분쟁이 시작됐다라는 뉴스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미국의 개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고요. 긴급회의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같이 이 3개국 모두 지금 공격뿐만이 아니라 이 지원과 이 공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역시나 흔들리는 모습을 가졌고요. 14일에는 확전 조짐이 더욱더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주요 가스 정유 인프라를 타격을 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유엔과 나토, 이집트에 대한 긴축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모습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중동의 주요 공항과 산업에 대한 루트들도 계속해서 경보가 울리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다음 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이었습니다. 6월 14일에는 나는 이란에게 60일간의 협상을 하라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말했는지 모른다. 지금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기회는 줬다라는 이야기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6월 15일에는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투심들이 계속해서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에는 공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 발 좀 물러나는 행태를 가졌습니다.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이란을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으로 더 퍼지게 될지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서 이 앞으로의 이 분쟁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쟁으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증시도 흔들렸고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으로 투심이 흔들린 모습이었지만 유가가 굉장히 또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살펴봤듯이 7% 급등하는 흐름 보셨을 텐데요. 일단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7.3% 상승하면서 지금 유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점이 가장 큰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원유의 수송로이자 전략적인 요충지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더욱더 유가가 막히게 되고 전 세계에 대한 이 해상의 유통이 30%를 꽉 잡고 있는 만큼 이 점 봉쇄된 우려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유가가 더욱더 급등을 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는 WTI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유가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2025년 초반에는 굉장히 또 많이 올랐다가 그래도 점점 유가가 좀 잡히는 모습까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7%까지 오르면서 안 좋은 흐름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 지금 이 미국의 안전 자산을 대표하고 있는 대명사이죠. 미국의 달러 가치인데요. 이 경기 요인과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달러 가치도 당분간 더 불안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공통된 관측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최저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좀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뿐만이 아니라 국제 금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금값이 3,5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굉장히 또 정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었는데 다시금 내려왔다가 이런 유가가 흔들리고 달러 인덱스가 흔들리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3,500달러 가까이까지 치솟았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쟁으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하는 섹터들도 있겠죠.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상승하는 섹터 정도는 아무래도 또 방산과 무기 관련된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는 RTX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이 국내 미국의 대표적인 1, 2위 기업입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풍산과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X1, 또 한국항공우주 등 굉장히 또 많은 방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풍산이 20%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100만 원 넘게 잡은 만큼 이 점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유가가 오르니까
보니까 에너지와 석유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겠죠. 엑슨모빌과 쉐브론, 그리고 한국에서는 SO일과 GS 한국석유 등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윤류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된다면 해운주들 더 오르기 마련이겠죠. HMM과 페노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과 여행, 운송 쪽으로는 아무래도 투심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쪽이 있다는 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중동에 진출한 기업들도 계속해서 흔들림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등 아무래도 중동의 플랜트 수주가 많은 기술주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증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투심이 얼어붙었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불을 켜놓은 하락불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유가로 인해서 엑슨모빌 2%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또 초록불 켠 그런 섹터라는 점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1.9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살펴보시면요. 오라클 7% 강세 흐름 보였었는데요. 유일하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오라클이 가장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방산주 쪽으로도 좋은 흐름 보였죠. 팔란티어 함께 방산주 쪽으로 묶이면서 1.6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히트맵 통해서 종목별 흐름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특징적인 흐름들, 종목들 세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RTX 그리고 비자까지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 2% 하락했고요. 아무래도 방산주죠. RTX가 3%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4.9%, 5%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 젠슨 황 CEO가 자신감 있는 멘트를 보였습니다. 바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등 주요 고객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고 비용적으로도 경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개발보다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칩 기술을 넘어서요. 칩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기술도 엔비디아를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유럽 제조업계를 위한 대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GTC 파리 행사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독일에 새로운 AI 팩토리를 세우고 자사의 고성능 AI 슈퍼컴퓨터와 RTX 프로 서버를 포함한 10,000개 GPU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AI 팩토리는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블루프린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시뮬레이션과 또 AI 모델 훈련으로 이 가상 공장에 대한 설계 도구를 만들었고요. 생산 효율과 예측 정밀도까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엔비디아는 GTC 파리에서 글로벌 산업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지멘스와 엔시스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확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이들은 이 차세대 디지털 트윈 그리고 산업용 AI 통합 등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고요. 또 유럽에서의 이 디지털 재전환을 이끌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엔비디아가 더 급상승하게 되고 자신감까지 표출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또 공정 쪽으로도 요즘 탄력을 받고 있는 리너공원까지 함께 오늘 시장에선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 RT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시온이라는 이 예전의 기업의 이름으로도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RTX는 미국의 대표 방산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산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 항공 엔진뿐만이 아니라 이 항공의 전자 부품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섹터에서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정부와 국방부에서도 든든한 매출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방산 쪽으로도 앞으로의 수혜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골든돔 이야기를 했었죠. 미사일 방어망인데요. 이 골든돔에 대해서는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좀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출하지 않겠다. 이 제한된 피해까지 우려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상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는 점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1위 기업이죠. 로키드 마틴, 그다음 팔란티어도 오늘장에서 좋은 흐름 보였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풍산, 하나 시스템까지 있다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금요일 증시에서 카드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비자는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이 월마트와 전자상거래 강자인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를 쓸 때마다 지불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비자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지금 하락폭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하게 된다면 전통적인 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카드사의 수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겠고요. 주가도 급락하게 되겠죠. 게다가 여행 플랫폼 그리고 익스피디아 그리고 몇몇의 항공사도 이러한 대한 움직임도 동참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통과 여부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행 자체는 지금 미지수인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이 지니어스 액트의 상원 통과 판결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더욱더 카드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 액트가 판결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하게 된다면 반면에 카드사는 하락하겠죠.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이 쇼피파이의 결제 채택 소식에 힘입어서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25% 상승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이 USDC 발행사인 서클은 상승한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카드사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시선을 돌려보자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요즘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한번 잡아봤고요. 우리나라 종목으로 따져보자면 한국정보인증과 다날까지도 요즘 계속해서 관심받고 있는 또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G7 정상회의도 있고요. 또 FOMC 회의까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 잘 팔로우하셔서 투자 포인트 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욕 증시를 가까이 체크해보는 연알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키워드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 이 분쟁 이야기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런던에서 무역 휴전을 합의한 미국과 중국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히토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지금 또 한 번의 가전 업체에서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흔들리는 흐름 가졌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제가 좀 전에 브리핑 해드렸다시피 안 좋은 흐름,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지금 무력 충돌이 이어진 지 나흘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내 핵연료 생산시설, 그리고 미사일 저장고, 지하 방공시설 등 무려 150곳 넘게 정밀 타격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보복 공격을 시작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도 전군에 비상령을 내렸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의 사우스 파레스 가스전 정제 시설까지 공습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에너지 인프라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이 공격으로 천연가스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고 자국 영공에서 이스라엘 드론 10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일회성 충돌이 아니라 수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자신들도 보복을 멈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충돌이 더 커지는 건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다른 반대 없이 사실상 묵인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공격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정돼 있던 미국과 이란 간의 6차 핵협상도 결국 취소됐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조했다고 보고 협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외교적인 해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분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미사일이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번 충돌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 전체에서도 지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증시도 그만큼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특히나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에서도 7% 급등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가가 올랐다는 점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2000년대 초반 오일 쇼크에 맞먹는 그런 정말 큰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7% 넘게 뛰었고요. 에너지 수급 불안이 전 세계 공급망에 직접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말을 꺼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해협을 통해서 하루 2천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유의 72%, 또 LNG의 36%를 중동에서 들여오는데 거의 전부 이 해협을 거치고 있고요. 만약 여기가 막히게 된다면 정유나 석유화학 그리고 전력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휘발유나 도시가스 또 전기 요금까지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10%만 올라도 제조업 원가는 평균 0.67%나 오른다고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고 그러면 미국 연준이 추진 중인 금리 인하도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어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G7 정상회의도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아무래도 가장 큰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각국의 정상들 반응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에너지 안보나 광물 공급망 보호, 그리고 산불 대응 같은 이슈들이 주요 의제로 꼽혔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회의 초점이 이란 사태로 확 쏠린 모습입니다. 회원국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일본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작전은 정당하다면서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주요국들의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상회의 공동서명도 이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국인 캐나다는 아예 각국이 따로 성명을 내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은 상태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만 러시아 제재 강화 같은 기존 의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의 파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파장이 큰 만큼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꽤나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겉으로는 직접 개입은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작전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뚜렷한 반대 없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용인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미국이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 이란이 미국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을 해온다면 그땐 미국의 힘을 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을 사실상 이스라엘을 방조했다라고 보고 예정됐던 핵 협상도 전격 중단해버렸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전면전에 휘말리진 않으려고 하면서도 자국 안보나 동맹국의 위협이 생긴다면 강하게 맞설 준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호한 입장 때문에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국제사회도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태도가 향후 중동 정세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모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도 투자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클 때에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좀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나 방산, 또 원자재 같은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흐름이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특히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항공이나 해운, 또 건설처럼 원가 부담이 큰 업종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금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는 분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다양한 분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체계가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이번 리스크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갈등을 일부는 봉합을 했지만 지금 군사용 히토류 관련해서 계속해서 통제는 여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 런던에서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가졌습니다. 기존에는 펜타닐 밀수나 무역 수지, 또 관세 같은 이슈들이 핵심 쟁점이었지만 이제는 논의의 초점이 히토류 문제로 옮겨간 상황인데요. 특히 전투기나 미사일, 그리고 고출력 레이더에 꼭 들어가는 군사용 히토류, 사마륨 자석에 대해서는 중국이 여전히 미국으로의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일부 민간 기업에 한해서만 6개월짜리 수출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고요. 군수기업은 철저히 예외로 뒀습니다. 안보 영역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미국 쪽도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AI 칩 수출 규제 완화와 히토류는 맞교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양쪽 모두 서로의 전략 카드는 여전히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군사용 자원을 직접적으로 쪼인다라는 것은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안보를 좀 더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산업계에서는 이 여파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실제 여파는 벌써 이미 여러 가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자동차 업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드나 GM 같은 미국 업체들은 일부 생산 라인의 속도를 줄였고요. 독일 폭스바겐은 아예 협력사들에게 이 히토류 함량이 낮은 부품을 빨리 찾아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드론이나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 4월 어닝콜에서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히토류 자석 이슈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봇 팔을 움직이는 작동기에 들어가는 자석이 바로 사마륨 자석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없으면 아예 작동이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분야가 방산 쪽입니다. 사마륨 자석은 7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자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 제트 엔진 주변 센서나 유도미사일 시스템에 꼭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이걸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건 결국 미국의 전략무기 일부를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전 코너에서도 또 브리핑 해드렸다시피 지금 RTS가 방산 업계로 굉장히 또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히토류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히토류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이 전략적인 무기로도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걸 통해서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중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건 정말 전형적인 지정학적인 무기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다가 히토류 수출을 딱 끊어버리니까 불과 사흘 만에 일본이 한 발 물러선 전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효과를 확실히 체감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나 항공기 엔진처럼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을 막게 되다 보니 중국은 그럼 우린 히토류로 맞설게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건데요. 실제로 중국은 히토류 생산의 70%, 정제 가공에서는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카드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제조업, 특히 방산 산업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같은 우방국과 손을 잡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하고 있고요. 미국 내 채굴 기업 지원이나 또 그린란드, 해저 광물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이런 구조적인 전환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사실 양쪽 다 아직 손에 쥐고 있는 전략 카드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의 협상도 조금은 풀렸다가 다시 쥐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일부 풀긴 했지만 군사용 자원은 여전히 막아두고 있어서 이걸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고요. 미국도 AI나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은 큰 충돌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협상이 진짜로 진전이 되려면 한쪽이 전략적으로 양보를 해야 하는데 적어도 올해 안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히토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브루킹스 연구소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예전처럼 미국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갈등과 휴전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히토류가 아무래도 지금 강력한 협상 카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가전업계입니다. 지금 철강 파생 상품에까지 50%의 고유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전업계들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도 금요일에 4% 넘게도 하락하는 흐름까지 가졌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12일에 철강 파생 제품 명단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도 철강에는 25% 관세가 붙어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50%로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 같은 가전제품까지 전면 포함을 시키면서 파장이 훨씬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들 제품에 철강이 꽤나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전체 원가 중에서 철강 비중이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50% 관세가 붙게 된다면 제품 단가가 최대 7% 넘게 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수요는 줄고 또 시장 점유율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에 대한 시장의 냉랭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2% 넘게 빠졌고요. LG전자는 무려 4%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 소식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가전제품에는 아무래도 철강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서 실제로 얼마나 좀 영향을 받는 걸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랑 LG전자는 모두 미국에서 세탁기나 건조기 정도는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나 식기세척기처럼 핵심 가전제품은 대부분 한국이나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는 미국 매출의 80% 이상이 전부 해외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미국 안에서 직접 만든 철강에만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포스코처럼 한국산 철강을 쓴 제품은 전부 관세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요. 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월풀처럼 미국에 공장을 둔 업체들하고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가격을 올릴지 아니면은 아예 생산지를 옮길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책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책을 지금 실제로 거론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공장에서 일부 세탁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만들던 건조기 물량까지 미국으로 옮기는 걸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LG전자도 테네시주 공장 옆에 창고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강 조달처를 미국산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이 미국산 철강을 쓰면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US 스틸 같은 현지 철강 업체 제품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세 번째로는 멕시코 생산기지를 활용한 우회 전략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그러니까 USMCA를 활용해서 일정 조건만 맞추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제품에 들어간 철강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이 크고요. 또 실제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도 계속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협력사나 중소기업들은 더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 우리 시장에는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자 가격 인상에 따라서 좀 수요 위축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내 소비 심리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이번 조치가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품목을 넓혀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지난주부터 업계와 함께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현장 간담회와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번 이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 이슈 아무래도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시간 마켓 딥다이브의 장아주입니다. 요즘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죠.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이슈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네, 저희가 또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룰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중동의 불씨, 글로벌 시장을 흔들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다시 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 금융시장까지 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지도 하나가 보이시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지역의 충돌 분포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붉은 점들이 실제 공격이 있었던 지점인데 보시는 것처럼 국경선을 따라 아주 촘촘하게 퍼져 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경계선뿐만이 아니라 꽤 넓은 지역으로 충돌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한 공격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까지는 제한적인 국지전이었는데 점점 공격의 밀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전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시간 순으로 타임라인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6월 3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어서 5일에는 레바논이 보복 공격을 했고요. 자, 6월 10일 이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긴장감이 고조됐죠.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3일 미국이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요, 바로 에너지 시장입니다. 자, 보시는 건요, 저희가 WTI 유가 최근 가격 차트인데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에 이렇게 짧은 움직임만 봐도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죠. 이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입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유가는 순식간에 68달러 선에서 76달러까지 급등했고요. 불과 몇 시간 만에 8달러 넘게 올랐죠. 우리가 이걸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기보다 중동 지역 원유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바로 반영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사건인지 이번에는 저희가 브렌트유 가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년부터 최근까지의 좀 더 긴 흐름을 한번 들고 왔는데요. 먼저 22년 코로나 직후 유가 공급망이 부족했던 시기에 8.8%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바로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한 직후입니다. 하루 만에 무려 7.9%나 급등했고요. 코로나 이후 최대 상승률을 이번에 기록했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어도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는 장면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브렌트유 가격은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동의 전쟁 긴장감이 높아질 때 유가가 급등하죠. 그 이유는요, 만약에 이란이 개입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무려 20%,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공급 면에서 차질이 생기고요. 시장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의 사례를 볼 수 있는 차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2000년부터 22년까지 WTI 유가,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유가고요, 그리고 푸른색이 인플레이션 수치인데요. 그래프를 저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2008년 우리가 금융위기 직전 러우 전쟁 때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오르면서 이 물가도 6%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22년도에 러우 전쟁 때 에너지 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유가가 오르니까 CPI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죠. 두 지표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따라 오르는구나를 다시 확인하게 됐죠. 자, 그럼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물가가 따라 움직였고요. 그럴 때마다 연준은 훨씬 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가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공포 역시 고개를 들고 있죠. 이건 우리가 시장의 공포 수준을 나타내는 빅스 지표죠. 올해 상반기 3월을 보시면요. 관세 전쟁에 대한 충격으로 점수가 22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6월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수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최근 12일 정말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공포 지수가 다시 또 한 번 2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이렇게 20을 넘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전쟁이 단기적인 충돌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공포는 결국 주요 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최근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6월 12일 저녁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 시장은 정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한 우려 차원을 넘어서 실제 매도세로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한데 특히 S&P 500 지수 불과 몇 분 만에 6,020선에서 5,940선 아래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그려내기도 했죠. 이처럼 단기간에 수십 포인트가 빠졌다는 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 회피에 얼마나 민감하게 보여주는지 보여주죠. 자, 이렇게 원유 수급 불안이 인플레이션을 재압박하고 또 금리 불확실성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 트리거로 작용됐고요. 자, 여기에 투자자들은 지금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죠. 이 금 가격이 온스당 3,400달러 선까지 상승했고요. 이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뚜렷하게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리스크 오프, 전형적인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지금 투자 심리가 이렇습니다. 이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산 배분 전략까지 이렇게 강하게 흔들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충돌 정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갈등 중 하나겠죠. 하지만 전쟁이란 단어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시장의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 아니면 진정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겠죠.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 저는 장하주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또 FOMC 회의까지 열립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